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3주차 2강을 연속으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이 사회는 인류의 부를 증대시킨 가장 강력한 경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을 통해서 인류의 부를 증대시켰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앞으로 여러분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가능한 물품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다. 제가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소비하던 거하고 지금 소비하는 거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부는 정대되었지만 이 부가 불평등이 더욱더 심해졌다. 불평등. 그죠?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 소득을 가진 사람과 소득을 못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차이가 커졌다. 과거에는 그 차이가 오늘날만큼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 2012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경우에 소득 상위 1%들이 전 국민 총생산의 국민소득의 17% 가까이를 1%가 다 갖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의 총량을 늘리는데 이 부의 총량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는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1년 9월 17일 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모여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하는 뉴욕의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이 금융자본주의 중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디올프 오브 월스트리트 영화 다 보셨을 텐데요. 이 과거에는 런던이 금융자본주의 중심이었지만 지금 미국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자본주의 이 초강대국이고 세계의 경제 질서를 미국이 움직이는 거죠.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달러가 어떻습니까? 모든 국제 교역이나 거래의 기준이 달러로 결제한다. 내가 저 남미에 있는 페루에 이런 여러 가지 의류 제품을 페루에서 생산한 의류 제품을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 달러로 지불함으로써 페루에서는 그 달러를 이제 페루의 은행에 예치시키고 페루 돈으로 환전해서 직원들의 임금도 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그래 하더라도 중국과 그래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죠? 중국의 위안화가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 달러가 기축 통화라 그런다. 국제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이다. 그죠? 이걸 다 과거에 여러분 초창기의 자본주의 경제 역사 1, 2, 3강, 1주, 2주, 3주 그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 2011년 9월 17일 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체제 자체가 내한테 이 도움되지 않는 체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이걸 바꾸라 하고 요구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루쯤에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서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그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미국에도 뉴욕 같은 데도 여러분 이 공원에 가면 노숙자들 많죠? 노숙자들 많단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나라도 서울 광화문에 여러분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지하도 이렇게 가보면 노숙자들이 있죠. 서울역 같은 데 노숙자 있고 그죠? 노숙자 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뭐 그 숫자가 미국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빈부격차들, 실업이라든 실업, 그죠? 실직자, 어? 이 경쟁이 계속되니까 기업은 여러분 여러분 팽이 돌리고 있습니까? 팽이 채찍으로 팽이채로 팽이를 얼음 위에서 돌리고 그냥 거기에서 돌리는 팽이를 계속 팽이채로 치지 않으면 팽이가 돌지 않고 쓰러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신용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 뭔가 물건을 생산해서 이 소비를 조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 유지되지 않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실업의 문제도 대단히 큰 문제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강남의 선능역 사거리 그 뒤에 르네상스 호텔 뒤에 내가 아는 그 교수님이 그 빌딩에 서울경제경영연구원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빌딩에 갔었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빌딩 1층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여러분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1천만 원. 월세 1천만 원. 월세 1천만 원이에요. 월세가 1천만 원. 자, 여러분 월세 1천만 원 내려고 그러면 하루에 매상을 얼마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까? 직원들하고. 내가 월세 1천만 원 정도 내려면 최소한 하루에 뭐 2, 300만 원 팔아야 인건비 제외하고 뭐 해서 한 달 월세 1천만 원 내고 장사하는 식당 주인도 자기 돈을 벌어갈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물론 월세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이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하겠죠. 망한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직한다. 실직. 일자리를 잃고 갖고 있던 자본도 다 날리고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불평등의 문제, 또 탐욕이 가득 찬 금융자본,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같은 이 펀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펀드나 이 주식 같은 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도 아마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주식으로 이 돈을 버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영학 교수들 중에 재무관리, 정권 주식을 전공하는 교수들도 이 주식 투자해가 돈 버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저도 과거에 1987년, 88년 이때 정보시장이 대단히 활황을 누릴 때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자동차를 한 대 샀던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런데 그 뒤에 또 주식을 정권에서 지점장한테 일임 시켜놨더니 이 친구가 대농이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완전히 깡통 계좌를 만들어버린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면 매일 아침에 여러분 정권 가격의 변동에 관심을 요즘 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거래하니까 그죠? 전철 타다가 옆자리에 앉는 사람 보면 주식 이 가격 이 체크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주식 시장이 건전하게 발달해야만 이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가 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발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처럼 아직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을 따라서 주식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유명한 학자들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석학이라 하죠. 클 석자 해서 석학이다.
석학들은. 자, 그럼 자본주의가 이런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이런 불평등을 심화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 자본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를 가면 괜찮은가? 그럼 전부 한 사람도 공산주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중요한 모토는 뭡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 좋은 말이죠. 능력에 따라. 내가 능력이 5 되는 사람은 5 되는 만큼 일하고 80 되는 사람은 80만큼 일하고, 그럼 필요한 능력이 5 되는데 내가 필요한 돈은 100이다. 그럼 100 받고, 내가 80 이 정도 일하는데 내가 필요한 돈은 30밖에 없으면 30은 받고. 자, 이 공산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과는 상반되는 그런 제도죠. 자,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기심을 갖고 있다. 자, 바둑의 유명한 바둑 격언 중에 아생연후의 살타라는 말이 있다. 그죠? 자, 내가 집을 두 집을 내어서 살아난 다음에 이 대마나 적을 흑도를 잡거나 해야 된다. 내가 살지 않는 상태에서 적을 잡으려 하다가 어떻습니까? 나도 죽고 바둑에도 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 아주 위대한 그 종교인들, 우리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처럼 이런 분들의 경제에 이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고, 이기심의 정도가 강한가 약한가 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다 갖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자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 중의 중심이 바로 뭡니까? 복지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이해관계 자본주의다. 그 내용들을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9,700,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요.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 되는데, 95년도에 한 7천 불 되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서 한 3만 불 정도 되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그 협력기구 OECD 국가들, OECD에 가입하고 또 이런 우리 세계 경제 규모의 수준을 보면 세계에서 한 13번째 정도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규모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저 남미의 그 남아프리카의 우간다라든지 이런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그 국민소득이 그 정도 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죠? 가난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될 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잘 살았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시면 미국 대사관 건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건물들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나 설계하는 능력이 대단히 낮아서 그런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그런 시기. 이런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이 경제가 성장해서 세계의 경제 그 규모가 13번째 나라에 이를 정도 됐다. 여러분 아마 해외여행 갔다 온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자동차의 브랜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만 해도 세계 그 완성차 시장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그죠? 지금 탑5에서 좀 약간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많이 수달해 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히 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일본은 1945년에 이미 그 뭡니까 비행기를 생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비행기. 여러분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 이 일본 가미가제라든지 그죠?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일본의 그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함대들 이런 거 보시면 그죠? 일본이 서양의 기술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저기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로 봐서는 철천지 원수이고 당연히 세계 침략의 제국주의 원흉이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을 흥하게 한 영웅이에요, 영웅.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이 출린 성분이 아주 이렇게 가난한 이 비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고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그죠? 이 영자 신문을 본인 볼 정도로 대단히 노력파 인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이제 경제가 성장했지만 소득 상위 1%가 국민소득의 16% 1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소득 불균형이 심하고, 국민행복지수, 그 한성대 이내찬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4.2 정도밖에 안 되는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32위에 이르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보면 2015년에 47위였는데 2019년에는 5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국민들이 물질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 만족감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죠? 또 한편 어떻습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마 저는 지금 제 같은 연배의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80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물론 특별한 질병이 없고 이 상태로 간다면 한 80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20대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90대 후반까지 살 수 있을 거예요. 100세까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지만 죽기 전 한 10년 정도는 어디에 갑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고래장, 이 부모가 이 치매 증상도 있고 집에 노동력도 없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산에 갖다 버려줘, 고래장. 이제는 요양원에 가는 게 현대판 고래장. 여러분 아마 주위의 가족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집에서 케어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다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편찮은 분을 집에 혼자 두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요양원에 다 가시죠.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양원에 가서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질이 이미 본인의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으면 삶의 질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점. 그렇게 된다. 그죠?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만족감은 낮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또 이 EBS 이 다큐 프라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33위,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일단. 가장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자녀 학원비도 줘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출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여가 시간이나 행복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다음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그죠? 중고교생 5명 중에 1명은 야,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65점으로 3년 연속 OECD 23개국 중에서 23위에 최하위. 고3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돈이다. 돈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가장 일을 많은 시간 하면서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도 청소년들은 돈이 행복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청소년기를 지나와서 지금 뭐 대학 1학년, 2학년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다. 돈이 행복의 전부다.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겠죠? 자,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한가요? 돈을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뭡니까? 돈으로 여러분 욕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이 올라간다.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나치게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면 홈쇼핑에서 온갖 걸 판다. 오늘 판다. 저도 제 와이프가 이 텔레비전을 보다 돌리면 이 온갖 팔아서 때로는 본인도 그 돌리는 걸 사기도 하지만 짜증을 낸다. 이 너무 많이 판다. 너무 판다. 이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욕망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미국은 이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두 가지 큰 축이 하나가 노동과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동력 상품화. 그런데 이 기업의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 그죠?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그죠? 주주는 영어로는 스탁홀더라고 하는데, 이 스탁홀더 주주 자본주의는 전형적인 미국식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 CEO를 이사회에서 이 주식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 이익을 못 내면 어떻습니까? 해임시킨다. 그죠? 해임시킨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CEO들은 어떻습니까? 주식 가격이 대단히 민감하다. 여러분, 미국 지금 기업 중에 주가 대단히 높은 회사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마존이다. 그죠? 아마존. 지금 아마 3,000불 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6개월 만에 뭐 한 50% 이상 주가 폭등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 많이 올른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죠. 베조스는 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이 가장 많은 위자료를 준 그런 그 경영자로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금을 내가 지금, 자, 여러분 아마존닷컴의 주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그럼 주식 한 주가 지금 1,600달러 하던 것이 지금 10월달, 11월달 되니까 3,000달러 넘었었다. 그럼 가만히 앉았어? 어떻습니까? 한 주당 1,400달러 벌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돈 벌고, 또 연말에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생기니까 배당을 또 많이 받아서 또 돈 벌고. 이게 그 미국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경제 체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큰 뭡니까? 순환 구조였는데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투자자들이나 이 고객들이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방식들을 고안해내 가지고 이걸 팔고 그죠? 이 뭡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모기지론 팔아서 미국의 이 금융 혼란이 초래됐던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자기들도 모르는 걸 막 만들어내서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금융자본주의 폐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엔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 투자자들과 금융업체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손익계산서나 이 정상대표를 어떻습니까? 분식한다. 숫자를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한다. 그건 나중에 탄로난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이런 문제. 회사도 파산하고 경영자도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 투자자들은 물론 폭망하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해서 등장한 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 미국의 경영대학원, MBA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이 경영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윤리, 그죠?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윤리. 자, 여러분 전철을 타면 사회적 약자,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 보호하기, 고령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석을 별도로 둡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분 앉는다고 해서 벌금 매기기는 하진 않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안 앉는다. 그죠? 자, 임산부 자리에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약자 자리에는 젊은 사람들 대부분 잘 안 앉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안 앉아간다. 이게 윤리예요. 윤리. 그죠?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최소한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그래서 저도 전철을 한번 타보면 뭡니까? 젊은 40대 남성들이 임산부 자리에 앉아서 가는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그죠?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낯이 두껍고 이 속이 검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40대 남성이 임신했다고 누가 생각하면 아무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또 할머니가 앉아 있기도 하고, 물론 할머니는 이 약자이기 때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윤리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주자본주의 안 되겠다. 주주자본주의.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게 안 됐다. 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 스테이크 홀더가 있다. 스테이크 홀더.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 고객들이다. 고객, 그죠? 그 다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종업원. 그 노동조합, 그죠? 그 다음 그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다. 그죠? 그 다음 그 기업에 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납품업자들이 있다. 거래업체들이 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기업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정부 있다. 정부. 그 다음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다. 금융기관. 그죠? 이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일과 일본에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워에 걸맞는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인데, 그래서 경영 공동체, 종신고용이라든지, 그다음 한번 입사하면 그 사람의 연봉에 따라서 시니어리티, 미국은 철저하게 연봉제 한다, 그죠? 연봉제. 직무급 통해서 연봉제 한다. 경쟁이 더 치열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이제는 corporate social value, 기업의 사회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훨씬 더 중시되는 경영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뭡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기업, 중국 기업, 프랑스 기업, 영국 기업들이 경쟁하는데, 자, 우리가 그럼 갖고 있는 자원을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다 나눠주다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 뭔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손해볼 수 있겠죠.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주 이익을 우선하고 이익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기업의 산에 유보해서 하는 거죠. 이 고객이나 노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다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경쟁이 뒤처질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창의 경영, 창조적인 경영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경영, 제가 창의력 개발과 리더십이라는 교재도 한번 쓰고 그걸 학부에 강의를 했는데 요즘은 뭐 이 창의력 개발과 리더십 그 강좌가 우리 경영학과 학부에 없어지는 바람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아주 그 유명한 그 이 미래공업, 미라의 공업, 일본 우리 한자로는 미래라고 하는데 미래공업이라는 그 일본의 대단히 창의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미라의 공업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13주 2강은 마칠까 합니다. 미라의 공업은 야마다 아키오 그 창업자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분은 본인이 중학교 정도를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원래 연극을 한 분이 연극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는 대단히 그 독특한 경영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중파에서 한번 야마다 아키오 회장의 미라의 공업에 대한 이 방송 특집 방송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전기 설비를 제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나 이런 데 보면 스위치를 이렇게 전기 스위치를 다는 이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런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털들이 있죠, 털, 그죠? 플라스틱 뭉치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일본의 미라이 공업은 종업원 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종업원 복지를 투자하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야마다 아키오 이 창업자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 하는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회사는 사장의 것도 아니고 주주의 것도 아니고 사원들의 것이다. 여기서 일하는 사원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대학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이런 그 기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업자들이 이 회사는 내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피존의 이윤재 회장입니까? 그분이 자기 회사 임원들을 때리고 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당신은 그 다음에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회사의 사장인 임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네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젊은 경영자부터 나이 든 경영자까지 어느 창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오랫동안 직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다 아키오 창업자는
지금부터 6년 전에 고인이 되었는데, 이분은 자 직원들에게 항상 열심히 일하라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일하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주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주인이면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에 뭐 이런 쓰레기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주인이니까 자기 물건 아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이 미라이 공업에 그 견학하러 1년에 한 1,500명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 견학하려면 돈을 내야 돼. 2,000원 정도. 돈을 내면 과자하고 기념품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현대자동차나 포항제철 여러분 아마 견학 간 분들이 있을 텐데 돈 내고 갔습니까? 가니까 뭐 기념품 주죠. 그죠? 그러나 야마다 아키오 이 회장은 우리 회사 올라오면 돈 내라. 그 대신 그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돈 내는 만큼 여러분 되돌려 준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라이 공업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휴가가 많고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없다.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연락하거나 상담하는 건 금지다. 네가 알아서 해라. 무조건. 그죠?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다. 그리고 정년은 70세다. 70세까지 종신고용이 보장되고 정리해고는 한 번도 안 한다. 60세 이후 70세까지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 다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월급 받으면 휴직할 수 있다. 연간 휴가 일수가 140일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6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거니까 뭐 한 6천만 원 이상 되겠죠. 직원 평균 연봉이. 5년마다 전 직원이 해외여행 간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에게 그만큼 해주는 대신 이 야마다 학교 회장은 뭡니까? 자기 방에 에어컨도 없다. 그리고 자기 창업자인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본인이 이 근검 전략을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경영이다. 그게 이 대단히 미라이 공업을 유명하게 만든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회사에 있으면 여러분도 가서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한국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이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13주차 2강에서는 복지 자본주의, 이해관계적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 창조적 기업의 사례 중인 미라이 공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3주차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3주차 3강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